여기 한 캐나다 재혼 가정에서 태어난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 아픈 마음속 상처 때문에 폭식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갔다 오고 난 후 훨씬 밝아진 모습으로 가족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물론 그녀가 한국에 다녀오고 난 후 종종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이전의 우울한 모습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도가 심해져가는 그녀의 이상행동. 심지어 충격적인 폭탄 선언까지 하는데요. 그녀의 말을 들은 이복 언니는 동생의 말에 황당해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나탈리 화이트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재혼을 통해 얻은 늦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어머니의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제가 6살 때 이혼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불행한 자신의 삶에 힘들어하며 살았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저 또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에게 구원자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새아빠였습니다. 새아빠는 어머니처럼 이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로 진중한 성격의 새아빠는 어머니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진지한 관계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재혼이 또 실패로 끝날까봐 두려웠던 어머니는 새아빠와 결혼하지 않았고 같이 살게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인 구독자분들이 듣기에는 결혼하지도 않고 함께 동거한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인지도 모르겠으나 캐나다처럼 개방적인 서양에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는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밝은 성격을 되찾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결혼하게 된 건 그로부터 한참 뒤 뜻밖의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새아빠는 무조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에 따르면 늦둥이 동생은 피임 실수로 인해 생긴 아이였습니다. 새아빠는 여자 나이 30대 후반에 아이가 생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어머니에게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자고 설득했어요. 어머니는 고민 끝에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새아빠와 정식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와 무려 17살이나 차이 났고 이 때문인지 제가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 다들 어린 엄마로 보곤 했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일상. 하지만 저희에게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클레어는 이때 약을 먹고 스스로 세상을 뜰 결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심한 괴롭힘으로 학교가 야단법석 난 것은 물론이고 그중 유독 심하게 괴롭힌 아이들은 클레어 이전의 다른 아이들도 괴롭힌 정황이 밝혀져 소년보호시설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 뒤 클레어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안겨준 학교는 더 이상 그녀에게 행복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학도 진학하지 않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증까지. 여동생은 홈스쿨링을 시작한 이후로 90kg까지 살이 찐 상태였죠. 가족 모두 동생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고 어떻게든 그녀가 삶의 의지를 갖길 바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생의 관심거리가 무엇일까 찾으려고 애쓰던 저는 동생이 유튜브로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안 하던 동생에게 K-팝 페스티벌에 가자고 했더니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바깥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동생을 한국의 홈스테이 가정에 맡기고 한국어학당을 다니게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부모님은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으니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관심이 많은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어려울 것 같은 동생을 혼자 보내는 게 과연 맞나 싶었고 또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일을 벌일까 무척 두려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캐나다를 벗어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자 생각을 고쳐먹고 동생의 한국행을 지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동생은 1년 동안 한국의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건 메시지와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홈스테이하는 가정의 부부는 아주 인자하고 좋은 분인 듯했고 사진에서 밝게 웃는 모습 또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흘러 캐나다 몬트리올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갈수록 살이 빠지는 여동생이 신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확 티가 나더라고요. 무려 20kg 이상 감량을 했다고 하더군요. 피부도 좋아지고 안색도 환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동생은 캐나다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지만 동생이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었으며 훨씬 사교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변화에 흐뭇했지만 꼭 좋은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예전과 달리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부주의해졌습니다. 몬트리올은 휴가철이 되면 관광객이 늘어서 소매치기들이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선 물건을 탁자나 벤치에 놓지 않고 가방도 일부러 앞으로 매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제 동생은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귀중품들을 자꾸 놓고 다녔고 심지어는 누가 훔쳐가려는 걸 제가 소리쳐서 간신히 도둑 맞는 걸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제발 조심하라고 훈계했고 그럴 때마다 클레어는 머쓱한 얼굴로 한국에서의 습관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은 덤벙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가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특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택배가 도착하자 배송이 너무 느리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했던 게 그 택배는 5일 만에 온 택배라 그다지 느린 편은 아니었거든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5일 배송이라 일주일이나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넘게 걸리는 택배도 아주 흔했습니다. 동생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시키면 새벽에 배송이 와 있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어떤 택배원이 새벽에 오냐고 웃어버렸습니다. 클레어는 가끔 요리한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추를 엄청 사오더니 김장하겠다고 난리를 치거나 캐나다인들이 잘 먹지도 않는 부위의 돼지고기를 사와 열심히 굽더니 삼겹살이라는 요리라면서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비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돼지고기를 권했을 때는 경악하며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유에 딱 눈 감고 먹어보니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살코기와 비계가 적절하게 붙어있으니 약간 바삭한 구운 고기를 먹어도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 맛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삼겹살을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한 입 먹어보고는 그 뒤로 은근슬쩍 다시 먹고 싶어 하셨어요. 이렇듯 동생은 한국에 갔다 오고 난 후 특이한 행동으로 가족을 당황시키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클레어의 행동은 좀 괴짜 같긴 했지만 그래도 기운도 못 차리고 집안에서만 처박혀 살던 예전보다는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으나 이번에는 신이 저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저는 33살 때 결혼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서둘렀지만 제 나이가 37살이 되도록 임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부부 둘 다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랬어요. 자연 임신은 포기한 지 오래고 시험관을 하려고 했으나 예약이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캐나다는 돈이 적게 들거나 무료였지만 대신 간단한 진료라도 항상 예약 먼저 해야 했고 수술이나 시술 받으려면 몇 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걸렸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은 캐나다조차 무료가 아니었는데요. 난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 지원 정책을 실시하긴 했으나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어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대기자도 무려 2년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회당 900만 원이랑 비용을 감수하고 지원을 안 받더라도 최대한 빨리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았지만 이 역시 대기자 명단이 1년 가까이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노산인데 더 늦어지니 불안했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던 저는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 동생에게 임신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곧 어린 동생한테 괜한 걸 말했단 생각에 후회했지만 동생은 이때 이를 잊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좀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각한 동생의 목소리에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본가로 갔습니다. 집에는 부모님도 거실 소파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모이게 한 제 동생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언니를 한국에 데려갈 거예요. 그녀는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 시험관 시술을 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시험관 시술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한국에서 가면 더 빠르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동생의 말에 황당해하며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지만 시험관 시술을 한국까지 가서 받으라는 건 오버가 아닌가 싶었지만 그녀는 차근차근 한국 시험관 시술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캐나다처럼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심지어 당일 예약이 가능한 병원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도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 받으면 반값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저도 동생이 끈질기게 설득해오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료관광 비자를 준비하여 저와 남편 그리고 동생 이렇게 셋이 함께 한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동생의 말대로 빠르게 척척 진행되더군요. 도착한 당일 바로 검사를 받고 그 뒤 기간에 맞춰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은 뒤 난자와 정자를 채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아내분 난소 나이가 어리다면서 건강하게 잘 관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희는 희망을 얻었죠. 그 뒤에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 내에 직접 주입시키는 등 힘든 과정들이 펼쳐졌고 난자 채취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채취 후에는 배가 아파 끙끙 앓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아이를 위해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뜬 두 줄. 저희 세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 번만에 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부모님께 알리고 싶었지만 산모가 비행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으려면 13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긴 기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이라는 것과 또 인터넷 홈체인지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한국인 부부와 집을 바꿔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험관 시술 비용도 3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비행기 비용까지 포함해도 오히려 캐나다 시험관 시술 비용보다 덜 들어 경제적으로도 확실히 덜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생이 만약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시험관 예약 날만을 기다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었겠죠. 동생을 한국에 보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동생과 한국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에 간 동생 덕분에 난임을 이겨낸 캐나다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